강민서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정해진 궤도 위를 도는 행성 같았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1mm의 이탈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궤도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조 원이 걸린 해외 계약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서 그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태블릿 PC의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죠. 그녀가 입은 상아색 실크 블라우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주름 하나 없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은 최고급 스프레이로 고정되어 한 올의 잔머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 강철의 여인이라 불렀어요. 국내 굴지의 패션 기업 라 비앙 로즈를 맨손으로 일군 신화적인 인물.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과 완벽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공항 VIP 의전실 직원이 정중하게 차문을 열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가방을, 다른 한 명은 외투를 받아들었죠. 그들의 움직임 역시 민서의 궤도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짧은 목례만을 건넨 채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도열하듯 늘어선 공항 직원들의 인사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50년간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성공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욕 지사장과의 화상회의는 현지 도착 후 호텔에서 바로 연결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의 나직한 보고에 민서는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대서양 건너 뉴욕의 빌딩 숲을 날고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라 비앙 로즈가 글로벌 시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전용기 탑승까지는 아직 40분가량의 여유가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의 휴식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듯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달려 나오다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바닥에 쏟아버린 것이었죠.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고 주스 세례를 받은 남성은 언짢은 표정으로 옷을 털었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바닥은 순식간에 끈적한 오렌지 주스로 흥건해졌어요. 민서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궤도 위에 예상치 못한 소음과 오물이 튀어오른 듯한 불쾌감이었죠. 다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민서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닥의 오렌지 주스도 울고 있는 아이도 아닌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온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허름한 청색 유니폼을 입은 환경미화원이었죠.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를 아무렇게나 망 안에 구겨 넣은 쉰을 훌쩍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익숙하고도 빠른 손놀림으로 카트에서 대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허리를 숙여 쏟아진 주스를 닦아내는 모습은 마치 평생 그 일만 해온 장인처럼 보였습니다. 민서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이 어지럽힌 것을 묵묵히 치우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우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화원은 금세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혹시나 미끄러울까 마른 걸레로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여자는 무심코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져 있던 여자의 왼쪽 귀 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세월의 흔적처럼 희미하게 남은 손톱만 한 크기의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 웃을 때마다 유독 선명하게 보였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순간 민서의 완벽했던 세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수조원짜리 계약서도, 뉴욕의 마천루도, 라 비앙 로지의 빛나는 성공도 모두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50년 전 잿더미만 남았던 그날의 판자촌으로 거꾸로 돌진하기 시작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해주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을 잃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오직 흉터의 주인, 고개를 돌려 다시 자신의 카트를 밀고 멀어지는 그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지쳐 보이는 어깨, 조금 저는 듯한 걸음걸이. 저 뒷모습을, 저 그림자를 자신은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야. 누가 들었을까 싶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5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응축되어 있었죠. 마침내 그녀의 단단했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얼음 여왕 강민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준 채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갑옷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서 50년간 골마 터진 상처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김 비서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공항의 소음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민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깊은 오열을 터뜨릴 뿐이었죠. 그녀의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몇몇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찍으려 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함께 있던 다른 비서들이 필사적으로 민서의 주위를 에워싸며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김 비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 사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공항에서 갑자기.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을 파악한 공항 보안 요원들과 의전팀이 달려와 능숙하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누군가는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죠. 민서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었기에 비서진은 그녀를 거의 반강제로 부축해 휠체어에 앉혀야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순이야. 민서는 휠체어에 앉혀져 어디론가 실려가면서도 텅 빈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50년 전의 과거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듯 보였어요. 마침내 의무실의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공항 소속 의사가 다가와 민서의 상태를 살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 증세라며 안정을 위해 링거를 놓는 것이 좋겠다고 진단했죠.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훈이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길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녀의 손등에 꽂히는 링거 바늘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인천국제공항 의무실의 새하얀 침대는 강민서라는 사람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았던, 아프다는 것 자체를 나약함의 증거로 여겼던 그녀였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손등을 민서는 낯설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의 소동으로 공항은 발칵 뒤집혔고 결국 모든 일정이 취소된 채 그녀는 이곳으로 실려오게 되었죠. 아들인 박지훈 사장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 걱정이 가득한 지훈의 물음에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50년 만에 마주한 현실은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공, 명예, 부. 그 모든 것이 순이의 고단해 보이는 뒷모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평생을 짊어지고 온 빚의 무게를 고백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단다. 민서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공 뒤에 무언가 깊은 그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죠. 민서의 이야기는 1970년대 연기 자욱한 서울의 한 판자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고아였던 민서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오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매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죠. 한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떼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랑 정반대였어. 나는 숫기가 없고 사람 대하는 게 서툴렀지만 순이는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물건 파는 재주가 남달랐지. 내가 밤새 옷을 만들면 다음 날 순이는 그걸 시장에 나가 전부 팔아오곤 했단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은 아이였어. 민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잿더미 같던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을 꺼내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두 소녀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장 한편에 번듯한 우리 가게를 내는 것. 민서의 민과 순이의 희를 따서 민희상회라고 이름까지 지어두었어요. 민서와 순이의 가게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매일 밤 낡은 나무 상자에 그날 번 돈의 일부를 넣으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상자 안에 동전과 꼬깃꼬깃한 지폐가 쌓여갈수록 두 소녀의 웃음소리도 함께 쌓여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지. 순이만 내 옆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해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단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22살 되던 해, 지금의 아들 지훈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민서와 순이는 함께 아기를 키우며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두 엄마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죠. 그러나 운명은 그 작은 행복마저 시기했던 모양입니다. 지훈이 3살 되던 겨울,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급성 폐렴이라고 하더구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의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우리에게 수술비는 하늘과 같은 돈이었어. 민서의 목소리가 다시금 절망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기억,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신에게 빌었던 밤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바로 그때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이와 함께 매일 밤 희망을 저축했던 미니상회의 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가게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악착같이 모아온 두 사람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건 순이의 인생이기도 했어. 나 혼자만의 돈이 아니었지. 그걸 알면서도 나는.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젊은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그의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 아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절박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판자촌의 작은 방에는 유난히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우는 색색거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상자는 단순한 돈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자신의 청춘이었고 꿈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죠. 저것을 열면 아들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저울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의 생명이, 다른 한쪽에는 친구와의 우정과 양심이 올려져 있었죠. 밤새도록 저울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고 아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순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순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병원비를 보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들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민서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 민서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지폐와 동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민서는 돈을 꺼내 보자기에 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연필을 찾아 종이 한 귀퉁이에 다급하게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만 살리고 돌아올게.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 그녀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그 편지를 텅 빈 나무 상자 안에 곱게 넣어두고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잠든 순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뒤 아들을 업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서는 기적처럼 아들의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아들을 보며 그녀는 안도했지만 마음은 지옥과 같았어요. 순이를 볼 낯이 없었고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죠. 한편 잠에서 깬 순이는 민서와 아기가 보이지 않자 처음에는 병원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나무 상자가 조금 비뚤어져 있는 것을요. 설마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본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동전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내 편, 내 가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강민서. 순이는 피를 토하듯 친구의 이름을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등을 다독여주던 모든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텅 빈 나무 상자를 들어 방구석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는 벽에 부딪힌 뒤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상자 안에 있던 민서의 편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깊숙한 구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오직 텅 빈 상자의 공허함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순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와의 모든 추억이 깃든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상처와 배신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건강이 조금 회복된 것을 확인한 민서가 돈을 빌려서라도 우선 사죄하기 위해 판자촌으로 돌아왔을 때 순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서가 떠난 뒤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는 주인을 잃고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나무 상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서 회장의 고백은 의무실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아들 박지훈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평생을 짊어져온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정마저 사치로 여기는 냉철한 기업가라고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독한 성공 뒤에는 성공해야만 했던 처절한 이유가 갚아야만 했던 거대한 빚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을 찾으시려고 지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의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민서는 링거 바늘이 꽂히지 않은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5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찾아야지. 찾아야 하고 말고 평생을 그 아이의 그림자를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수는 없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환자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목표를 목전에 둔 사냥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50년 전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막힘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수술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민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구하러 뛰어다닌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꾸준히를 해주며 푼돈을 빌렸죠. 그렇게 간신히 순이에게 돌려줄 돈의 일부를 마련해 판자촌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텅 비어 있었지. 그 아이의 낡은 옷가지도 우리가 함께 쓰던 밥그릇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단다. 꼭 세상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민서는 그 텅 빈 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순이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갓 수술을 마친 아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순이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리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순이를 찾았을 때 빚의 몇십 배, 몇백 배를 갚아주리라. 그것이 라 비앙 로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타고난 사업가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순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다시 옷을 팔기 시작했죠. 밤에는 아들을 업고 원단을 떼러 다녔고, 낮에는 시장 구석에서 옷을 팔았습니다. 잠은 사치였고, 밥은 굶기 일쑤였어요. 주변 상인들은 그녀를 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순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좌판은 작은 가게가 되었고, 작은 가게는 큰 공장이 되었습니다. 라 비앙 로즈라는 이름은 장밋빛 인생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장밋빛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잿빛에 가까웠죠. 그녀는 돈을 벌수록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사람을 써서 순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70년대의 서울에서 주소도 연락처도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순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했고 동명이인만 수십 명이 나왔어요. 성공하면, 내가 아주 유명해지면, 그러면 순이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어. TV에 나오고 신문에 이름이 실리면 어디선가 내 소식을 듣고 연락해 오지 않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 그 아이의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입장만 생각했던 거야. 민서의 고백이 끝나자 지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엄격했는지, 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야죠.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까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처음으로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고도 기뻐 보였어요. 그날 이후 라 비앙 로즈의 본사는 거대한 탐색 본부로 변했습니다. 민서는 퇴원을 강행하고 회사로 복귀해 직접 모든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죠. 회사의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고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탐정들이 비밀리에 고용되었습니다. 회장실의 거대한 벽면은 서울의 지도와 관계도로 뒤덮였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는 전국의 오순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70년대 동대문 시장 상인 명부를 전부 확인해봐. 그때 판자촌에 살았던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 민서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장막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당시의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옛 이웃들은 순이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시간은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민서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평생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정작 돈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의 벽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을 동원해도 50년 전의 그림자 하나를 붙잡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민서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 지도에 꽂힌 수백 개의 압정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수많은 점들 중에 순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라는 있는 걸까요?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순이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짙은 남색에 잠겨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연립주택 방 안에는 낡은 것들이 주는 특유의 정갈함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가난의 흔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순이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의 증거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허리를 두드렸어요. 70년 넘게 사용한 몸은 이제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죠. 유나야, 밥 먹고 가야지. 딸 유나의 방문을 향해 나직하게 말하며 그녀는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부엌은 한 사람이 겨우 돌아설 만큼 좁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순이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팍팍했지만 결코 남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단정하게 건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공항에서 있었던 소동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해진 뒤였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말았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고 딸의 학비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딸 유나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희망의 무게는 때로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물감 하나, 캔버스 하나도 평범한 집안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아침 못 먹을 것 같아. 미안. 방에서 나온 유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헬쑥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딸이 공부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몸 상해. 가서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 괜찮아, 엄마. 나중에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 다녀오겠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순이는 텅 빈 식탁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어요. 그녀의 일터는 세상의 모든 길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설렘을 안고 오가는 그곳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들의 뒤를 청소하는 일을 했죠. 공항에 도착한 순이는 동료 미화원들과 함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어제 있었던 회장님 졸도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화제였어요. 글쎄, 그라 비앙 로즈 회장이라잖아. TV에도 나오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그러게 말이야. 뭐가 문제였길래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울었대? 꼭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울더라니까. 순이는 동료들의 수다를 한 귀로 들으며 묵묵히 자신의 청소 카트를 챙겼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을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곤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공항의 풍경을 이루는 투명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단함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유나와 함께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의 위치를 바꾸던 중이었습니다.
장롱 맨 위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낡은 상자를 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엄마, 조심해. 내가 할게. 유나가 놀라 달려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손때 묻은 괴짝이었어요. 경첩은 녹슬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뭐야, 엄마? 안 쓰는 거면 버릴까? 유나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상자를 방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버리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보기 싫은 물건이니까. 순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낡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 엄마? 그냥 물어본 건데. 알 거 없어. 그냥 배신자의 상자라고만 알아둬. 배신자. 그 한마디에 50년의 세월 동안 사귀지 못한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은 그녀의 인생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다시는 그 누구도 깊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유나에게 처음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에는 민서의 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녀가 아는 진실은 오직 하나, 친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만 기억해도, 특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법이야. 어머니의 쓰라린 고백을 들으며 유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했어요. 저 상자 안에 어머니의 평생을 아프게 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상처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상자에 대한 작은 호기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민서 회장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돈과 권력,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수사는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안개 속에서 손을 휘젓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팀의 보고는 매일 똑같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민서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순이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고 그녀는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영영 못 찾아.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 얼굴을 볼 수나 있을까? 민서의 한탄 섞인 목소리에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아들 지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거창한 방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첨단 시스템, 최고의 인력. 하지만 우리가 찾는 분은 그런 세상과는 거리가 먼 분일지도 몰라요. 50년 전의 기억을 가진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우리가 그분의 세상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고 낡은 방식으로요. 지훈이 제안한 것은 신문 광고였습니다. 그것도 대형 일간지가 아닌
노인들이 주로 보는 작고 낡은 지역 신문에 내는 광고였죠. 처음 민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의 거대 제국이 총동원되어도 못 찾는 사람을 고작 신문 쪼가리 하나로 찾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다고 순이가 그걸 볼 것 같아? 어머니, 중요한 건 그분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주변에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웃이나 친구, 혹은 가족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만 있어요. 그분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성공의 정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설득에 민서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고 문구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서도 너무 자극적이어서도 안 되었어요. 오직 순이만이 알아볼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암호 같은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짧은 광고 문구가 완성되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 동대문 판자촌에서 함께했던 오순이님을 찾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아이가 이제 당신을 기다립니다. 광고는 여러 지역 신문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실렸습니다. 마치 세상에 띄우는 작은 종이배처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광고가 순이에게 닿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요. 순이는 동네 노인정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돋보기를 꺼내 들고 낡은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 순이야. 이거 너 아니니?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작은 광고가 실려 있었죠. 오순이님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대문 판자촌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할머니들이 순이의 주변으로 몰려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누가 너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야? 글쎄 말이야. 당신이 살려준 아이가 기다립니다라니 혹시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문구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애틋한 사연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순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기만과 조롱으로 보였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아이, 감히 누가 누구를 살렸다는 말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나 놓고 이제 와서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 동정이라도 하겠다는 걸까? 순이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이건 그 여자가 나를 조롱하는 거야. 뻔뻔한 것. 순이는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분노에 노인정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순이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나를 2번 죽이려는 수작이라고. 그녀는 그대로 노인정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달려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민서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불행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웃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했죠. 순이의 오해는 분노가 되어 더욱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민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생 그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50년의 오해라는 빗장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의 작은 집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정에서 있었던 소동은 순식간에 동네의 작은 가십거리가 되었고 이웃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죠. 순이는 그 모든 시선이 귀찮고 화가 나서 아예 바깥 출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녀는 좁은 방 안을 성난 짐승처럼 서성거리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어요. 50년 전의 상처가 덧나기라도 한 듯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딸 유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신문에서 본 그 애틋한 광고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아이가 기다립니다. 그 문장은 아무리 봐도 조롱이나 기만으로 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박한 호소처럼 느껴졌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딘가에서 진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배신자의 상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어머니에게는 증오의 상징일 뿐이었지만 어쩐지 유나에게는 모든 의문의 시작과 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저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판도라의 상자일지 모르는 저것을 열어봐야만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고통의 늪에서 건져내고 싶은 딸의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유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이가 이른 아침 공항으로 일을 나간 어느 날이었죠. 집안에 홀로 남은 유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나무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 위에 손을 올렸어요. 나무의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상자의 낡은 경첩은 50년의 세월 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힘을 주어 뚜껑을 들어 올리자 끼익 하는 녹슨 쇠 마찰음이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침내 상자가 열리고 유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들여다보았죠.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그대로였어요. 동전 한 입, 종이 한 장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던 걸까? 어머니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고 그 신문 광고는 정말 악의적인 장난이었던 걸까? 허탈감과 함께 어머니의 상처를 헤집은 것만 같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자 안쪽 바닥, 나무의 결을 따라 길게 팬 틈새에 무언가 희미하게 끼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나 오래되어 나무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그것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종이는 상자 바닥에 바싹 말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바스러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유나는 숨을 참고 미술학도로서의 섬세함을 총동원해 얇은 자를 이용해 아주 조금씩 1mm씩 종이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종이는 상자 바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혀 있던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편지지였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웠고 글씨는 세월의 흔적과 눈물 자국으로 곳곳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한 사람의 절박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나의 단 하나뿐인 친구, 순이야.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꿈이 담긴 이 돈에 손을 대는 나를 나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순이야, 우리 지훈이가 죽어가.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나는 엄마잖니. 내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평생에 걸쳐 갚을게. 아니,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을게. 그러니 제발 아주 잠시만 너의 꿈을 나에게 빌려주렴. 지훈이만 살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 돌아올게. 정말이야. 그러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줘.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친구 순이야. 편지를 다 읽은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이 작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50년 전 이 편지는 친구에게 미처 닿지 못한 채 텅 빈 상자 안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평생을 증오했던 친구는 사실 어머니의 아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50년의 고독한 세월, 친구를 향한 원망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아픈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라는 분이 겪었을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들은 살렸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를 잃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을 그분의 삶이 그려지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오해의 시작점에는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었던 한 여자의 모성애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편지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어머니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50년간 어머니의 마음을 짓눌러온 세월의 먼지를 이제는 자신이 직접 닦아내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이는 평소보다 더 지친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더해져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딸 유나가 작은 식탁 앞에 석고상처럼 굳은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슨 일 있니? 순이의 물음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유나야, 말을 해봐. 무슨 일이냐고. 순이가 다그치듯 묻자 유나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순이가 평생을 증오해온 낡은 나무 상자와 그 옆에 조심스럽게 펼쳐진 누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순이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상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순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딸이 제멋대로 헤집어 놓았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위해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봐. 부탁이야.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토록 간절한 딸의 모습에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린 적이 없었어요. 순이는 떨리는 시선으로 식탁 위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깟 종이에 뭐가 쓰여 있든 다 변명이고 거짓말일 뿐이야. 아니야, 엄마. 아니야, 제발. 유나의 흐느낌에 순이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구겨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종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친구 민서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단정했던 민서 특유의 그 글씨체였죠. 순이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자신의 꿈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한 친구의 절규였고 피눈물로 쓴 사죄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순이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고 50년 전의 기억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불덩이 같은 몸으로 알아눕던 밤 민서가 뜬 눈으로 아들을 간호하며 하얗게 질려가던 얼굴,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자신은 그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지만 어미였던 민서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자신은 오직 사라진 돈과 배신이라는 단어에 갇혀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순이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증오라는 기둥이 사실은 오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친구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가장 힘들었을 친구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후두둑. 순이의 메마른 눈에서 기어코 눈물방울이 떨어져 50년 된 편지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감정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순이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던 후회와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세월에 대한 서러움, 친구를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친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유나는 그런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작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유나는 조심스럽게 구겨진 신문 조각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살려준 아이가 기다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 아파해도 괜찮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딸의 따뜻한 위로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바보같이 살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죠. 순이는 몇 번을 망설이다 딸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지만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민서의 아들. 자신이 살려낸 바로 그 아이. 순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또다시 울음이 터져나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그녀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저편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울음에 얼마나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지난 몇 주간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이후로 매일같이 이 전화를 기다려왔습니다. 수십 번도 더 상상해 본 순간이었죠. 그는 혹시라도 상대방이 놀라 전화를 끊어버릴까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시다면 성함만이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작은 새를 보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 동안 순이의 울음소리만 이어지다 옆에 있던 유나가 다급히 전화를 넘겨받았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이 씨 딸 오유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놀라셔서. 유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된 편지를 발견한 이야기, 그동안 어머니가 해왔던 오해, 그리고 방금 전화를 걸기까지의 상황을요. 지우는 유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눈시울도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마침내 모든 설명을 마친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꼭 직접 뵙고 사죄하고 싶어 하셔서요. 물론입니다. 물론 만나뵈야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회장실의 화려한 소파도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 만남에는 그에 걸맞은 장소가 필요했죠. 지훈이 잠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순이가 유나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기 우리가 살던 곳, 지금은 공원이 됐다고 하던데. 그 작은 속삭임을 전해 들은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상징도 초라한 가난의 흔적도 모두 지워진 곳. 오직 추억만이 남아있는 그곳이야말로 두 분의 재회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죠. 그들은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새빛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의 집과 민서의 집에는 똑같이 길고 무거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 만나게 될 친구의 얼굴을 상상하자 미안함과 두려움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은 민서의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자신을 보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나는 그런 어머니의 곁을 밤새 지키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편 지훈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민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떤 중요한 계약 앞에서도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생을 지배해온 강인함과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상처받기 쉬운 약한 모습의 강민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들은 내일의 만남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수하고 단정한 회색 카디건과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은 라 비앙 로지의 회장이 아닌 그저 오순이의 친구 강민서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아들 지훈이 운전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50년 전 질퍽한 골목과 다닥다닥 붙어있던 판자촌의 풍경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순이는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고이 넣어둔 낡은 편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민서가 먼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홀로 공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비둘기의 날갯짓 소리가 가득했죠. 그녀는 약속 장소인 공원 중앙의 낡은 벤치에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마치 지난 50년간 매일 이곳에 와서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공원 입구에서 유나의 팔짱을 낀 채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숨을 멈췄어요.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민서의 등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마침내 순이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로의 얼굴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깊게 파놓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은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삶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주름진 눈빛 속에는 50년 전과 똑같은 서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장사 수완이 좋고 웃음이 많았던 억척스러운 순이가, 순이의 눈에는 겁 많고 마음 여리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민서의 모습이 보였어요. 길고 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를 꺼내 민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이제야 봤어.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50년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죠. 민서는 순이가 내민 편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5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썼던 바로 그 편지. 순이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알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민서의 단단했던 감정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의 눈물이 아닌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그리움을 마침내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이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민서의 곁에 앉아
친구의 가늘게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민서는 아이처럼 순이의 품에 기대어 더욱 서럽게 울었죠. 순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어린 시절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기댄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길고 혹독했던 시간을 건너 두 친구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과 유나의 눈에도 조용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세상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깊은 숨소리와 간간이 터져나오는 흐느낌만이 남았어요. 먼저 감정을 추스른 것은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는 민서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마치 과거에 겁 많은 민서를 늘 챙겨주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울지 마라, 민서야. 이제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필름을 돌려보듯 50년간의 못다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었어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정해진 순서 없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 두서없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잘 컸구나. 참 장하고 멋지게 컸어. 너가 살려준 목숨인데 당연히 잘 커야지. 나한테는 평생 아픈 손가락이었어. 저 애를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더 독하게 키웠는지도 몰라. 나는 너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시집을 갔어.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몸이 약해서 일찍 갔지. 그래도 유나라는 예쁜 딸을 남겨주고 갔어. 내 자랑이고 내 전부야. 고생 많았겠다, 순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나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잖아. 그 어린 아들 데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정말 대단하다, 너. 두 사람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가족 사진을 꺼내 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의 사진을, 순이는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있는 유나의 사진을 자랑했죠. 사진을 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평범한 할머니들의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50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곳은 없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떻게 견뎠는지. 그들의 대화는 화려한 성공담이나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삶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 안에 담긴 고단함과 애환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어느새 공원에는 어둠이 짙게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과 유나가 따뜻한 외투와 뜨거운 음료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밤이 되니 날이 찹니다. 이거 걸치세요. 지훈은 순이의 어깨에 정중하게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진심이 담긴 지훈의 말에 순이는 손을 내저으며 그의 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뭘. 자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다 보상받았네. 유나 역시 민서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라니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렴. 너같이 예쁜 손녀가 생겨서 내가 더 기쁜걸. 민서는 유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가족은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죠. 지훈과 유나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벤치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민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이야, 내가 너에게 돈이나 집을 주겠다고 하면 너는 분명 화를 내겠지? 당연한 소릴. 그럼 내가 너를 친구로 보겠니? 돈 많은 회장님으로 보겠니? 순이의 단호한 대답에 민서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순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순이야, 우리 가게 하나 할까? 가게? 응. 아주 작고 예쁜 옷가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미니 상회. 민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니 상회. 그것은 그녀의 기억 저편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아팠던 시절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꿈의 불씨가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 나는 늙고 힘도 없는 걸. 순이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어느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의 그 장사수완 아직 안 죽었을걸? 나는 디자인을 하고 너는 손님을 맞는 거야. 옛날처럼.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아주 멋지고 튼튼하게 우리 가게를 만드는 거지. 어째? 나랑 같이 다시 한번 꿈꿔보지 않을래? 민서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동정도 자선도 아니었어요. 50년 전으로 돌아가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고 싶다는 간절한 제안이었습니다. 순이는 민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딸 유나의 얼굴을 보았죠. 평생 고생만 한 자신과 그런 자신 때문에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딸. 이 제안은 어쩌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는 대답 대신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아직 옷 만드는 감각 살아있기는 한 거니? 요즘 젊은 애들 취향은 따라갈 수 있겠어?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을 알아차린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두 늙은 친구의 머리 위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